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숲을 읽어주는 자매지 조경자 마술사입니다. 아이들에게 배우는 글쓰기 이오더. 아이들에게 배우자. 오늘 이 새 아침에는 우리 모두 어린이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이 쓴 글을 2편 읽었다. 첫 번째로 읽은 글은 할아버지와 참꽃이라는 제목이다. 이것은 30년 전 시골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쓴 글이다. 벌써 옛날이 된 이 글을 읽어보고 싶은 것은 이 글에 나타난 농촌의 자연과 삶, 인정 같은 것이 그립다는 생각이 들고 새해 아침에 우리 결여가 살아온 이 땅의 자연과 그 자연에 어울려 살아온 결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뜻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여기 참꽃이라는 것은 물론 진달래꽃을 말한다. 북한은 모르지만 남한 일대에서 옛날부터 참꽃이라 했다. 할아버지와 참꽃. 임도순, 경북 상주 공금초 2학년.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에 가니 나무꾼들이 우리 집 마당으로 지나갑니다. 나무꾼들이 지나가는데 언뜻 보니 나무꾼 지게에 활짝 핀 참꽃이 꽂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벌써 참꽃이 폈네 하고 말하니 내 동생이 방에서 울다가 갑자기 나옵니다. 내 동생이 나오더니 참꽃이 나무꾼 지게에 꽂혀 있으니까 막 돌라 합니다. 그래 노인 한 분이 지게를 내루더니 아가야 참꽃 빼 가지고 가거라 하셨습니다. 나하고 내 동생 정먹이하고 나무꾼한테 가서 내가 활짝 핀 참꽃 2송이를 빼주니 그 나무꾼이 야야 아기 참꽃 더 빼주어라 하셨습니다. 그래 나는 3송이를 빼주었습니다. 그래 나무꾼이 있다가 너는 왜 그래 빼주나 하면서 지게에 꽂은 참꽃을 다 빼주면서 나는 집에 가도 어린 아이들도 없다 하셨습니다. 그래 나무꾼은 그만 집에 가셨습니다. 나는 그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만 참 고마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는 아이를 달래서 그럽니다. 1959년 2월 27일 지게엔 진 나무짐 속에 꽂혀가는 이른 봄의 진달래꽃. 그 꽃을 보고 울음을 그친 아기. 그 꽃을 다 빼주고 싶어하는 할아버지. 이 아이와 꽃과 할아버지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풍경이다. 우리들 모두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고향의 모습이라 할까. 다음에는 공부라는 제목인데 이 글 또한 산골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썼지만 옛날에 쓴 것이 아니고 바로 올해에 쓴 글이다. 공부 한명옥 경북 봉화 석포초 3학년. 공부는 어린이에게만 필요한 것인가? 어른들도 공부를 하시겠지. 공부는 자기 실력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부모님들은 우리들의 능력도 생각해 보지 않고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만 된다고 하신다. 공부를 조금이라도 못하면 야단치시고 또 공부를 안 해도 야단치신다. 이 세상 어른들이 공부만 잘하면 어떻게 될까? 똑똑한 아이들만 생기면 어떻게 될까? 나는 너무 똑똑한 사람들만 이 세상에 살다면 지금보다 살기가 더 나빠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어른들은 그런 생각이 조금 더 없나 보다. 1988년 11월 7일. 이 글은 후반부에서 이 세상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면 어떻게 될까? 똑똑한 아이들만 생기면 어떻게 될까? 하고 묻고 있다. 그런 다음에 스스로 대답하기를 너무 똑똑한 사람들만 이 세상에 산다면 지금보다 살기가 더 나빠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고는 어른들은 그런 생각을 조금 더 못한다고 끝을 맺고 있다. 이 아이의 이런 생각은 평소에 학교 생활에서 얻은 것으로 참 훌륭하다. 생각해보면 우리 어른들은 똑똑한 아이들로만 만들려고 교육을 한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뭘 좀 많이 알아서 찌끄리면 그놈 제법 똑똑하구나 하고 칭찬한다. 그런데 착한 행동을 하는 아이를 보고는 어수룩하다고 한다. 정말 이 아이의 말과 같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만 산다면 얼마나 재미없고 답답하고 쓸쓸할까?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오랫동안 애써 연구한 끝에 겨우 알아낸 진리를 그들의 생활 속에서 아주 직감으로 늦게 알고는 쉬운 말로 표현한다.
이래서 아이들은 어른의 스승이라고 한다. 올해는 아이들에게 배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제 것을 업신여기는 이 못난 버릇. 다음은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쓴 시다. 제목은 집. 나는 매일마다 집에만 앉아 있어요. 어디 놀러도 안 가고 집에만 있어요. 나는 너무너무 심심해서 출근기만 해요. 어느 자리에서 아이들이 시 이야기를 하면서 작품 여러 편 들어 보이는 가운데 이 작품을 두고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 나오는 매일마다라는 말은 잘못된 어른들 말을 따라서 쓴 것입니다. 날마다라고 써야 되지요. 그리고 이 시는 꼭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했던 시라고 봅니다. 다만 좀 더 절실한 말이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랬더니 마침 이 작품을 지도한 학원의 선생님이 바로 앞에 앉아있다가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이 작품은 어느 학원에 쓰는 아이들의 문집에 실렸던 것이다. 이 글에는 집에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 이 아이가 쓰기로는 집 구석에만이라고 썼습니다. 제가 참 좋은 시라고 칭찬하고 이 작품을 문집에다 실으려고 했지요. 그런데 아이 엄마가 알고 그대로는 절대로 못 신는다고 했습니다. 집 구석이란 말을 집으로 고쳐서 실으란 말이었지요. 그래서 아무리 그 어머니를 설득해도 안 돼야 할 수 없이 집으로 고쳐서 체결해낸 겁니다. 그 어머니 말버릇이 늘 이 집구석에는 한답니다. 이 아이가 쓴 말은 엄마가 한 말을 그대로 쓴 것이지요. 그런데 그 어머니 소원대로 아이 글을 고쳐서 문집에 실어 주었는데 또 그 뒤 아이를 다른 글짓기 학원으로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그랬구나. 아무래도 말맛이 좀 덜하다 싶더니 어른들이 고쳐놓은 것이다. 이 작품에서 두 번이나 나오는 집에만이라는 말은 아이가 본디 쓴 대로 집구석에만이라 바로 잡아놓고 읽어보면 이 아이가 살아가는 감정이 복잡한 생활 환경까지 겹쳐서 훨씬 더 짙은 실감으로 가슴에 와닿는다. 그런데 살아있는 아이의 말이 이렇게 어른들이 수작으로 생매장 당했다. 말을 죽이는 것은 곧 마음을 죽이는 것이요 목숨을 죽이는 것이다. 더구나 이 경우에는 바로 그 어머니의 자신의 말 그대로인데도 말인다. 어찌 이 아이뿐이라 이 나라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읽는 모든 신문과 잡지와 문집들에 실려있는 아이들 글이 모조리 그거 같고 도무지 맛이 없는 죽은 맛, 죽은 글로 되어 있는 까닭이 이러하다. 여기서 보기로 든 이 이야기는 아주 특수한 경우다. 도시의 그 많은 글짓기 학원에서 거의 모두 교과서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 가르치고 어른들이 써놓은 글을 흉내내게 하고 있다. 그래서 참 어쩌다가 진짜 교육을 학원 같은서라도 좀 해보려고 하면 이번에는 부모들이 이 지경이 되어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 어머니는 귀엽고 아이를 다른 학원으로 데리고 가버렸단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언제 또 이 아이가 정직한 글을 쓰게 하는 선생님 때문에 자신이 부끄러운 꼴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 때문이었으리라. 그래서 그만 아주 마음 놓고 자기 아이를 병신으로 만들어주는 학원으로 데리고 간 것이겠지. 그런 학원은 얼마든지 있을 테니까. 앞에서 나는 집이라는 말을 아이가 본디 쓴 대로 집 구석으로 바로잡아 놓고 읽어보면 훨씬 더 짙은 실감이 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경우 지도교사가 글의 내력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웬만큼 아이들이 말과 글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 집구석이라는 말이 아이들의 말은 아니란 것을 짐작할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는 부모들이 늘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 써놨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아이가 살아가는 감정이 복잡한 생활 환경까지 겹쳤어 라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여기서 이 집구성이란 말을 우리 결하가 일반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상태이다. 이어서 생각해 볼 필요를 느낀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 집에만 혹은 오면 흔히 이놈의 집구석이 아니고 어디를 가 하고 말했다고 한다. 집과 집구석이 어떻게 다른가? 집구석은 집을 낮추어 한 말이다. 이것은 남 앞에서 자기 집을 겸손한 마음으로 낮추어 하는 말이 아니다. 자기 집을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다. 이 경우 실제로 그 집이 식구들이 들어가 앉고 쉬고 잠자기에 불편한 만큼 좁다든지 건물이 허술해서 비라도 샌다든지 냄새가 나거나 시끄러운 환경이 되어 있다든지 한 것은 아니다. 내가 알기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자기들의 집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결의의 마음이었다. 바다 건너 오천리 가기만 하면 울타리에 호박넝쿨 시들어지고 지붕 위엔 흰 박들이 고이 잠자는 오막살이 우리 집 한 채 있지요. 일제강점기만 해도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르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치면서 우리는 고향집과 결의에 대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여유가 있는 방과 널찍한 뜰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마음의 상태는 이놈의 집구석 하는 꼴이 되어 있다. 그래서 더 넓은 집, 더 화려한 뜰을 가지고 싶어 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것이며 무엇이든지 궁색하고 천하게 보여서 멸시하는 정신 상태가 되어 있으니 아이들을 키워도 남의 흉내만 내게 하고 먹는 것, 입는 것, 배우는 것 모조리 서양 아이같이 기르고 싶어 온통 미쳐 있다. 이래서 남의 것만 쳐다보는 얼빠진 정신병이 온 길에 번져간다. 옛날에는 일부 선비들이나 양반들이 중국을 큰 나라라 하여 쳐다보고 섬기더니 요즘은 국민 전체가 일본과 미국과 서양 나라들을 우러러보고 따라가는 개성한 바람에 휩쓸려 있다. 모두가 돈에 눈이 멀고 한정한 것이다. 어리어리한 것, 번쩍번쩍한 것을 천당으로 숭배한다. 어려운 감정이고 사람의 도리고 다 팽개치고 먹자판, 놀자판, 관광판 세상이 되고 향락하는 것이 오직 하나 삶의 목표가 되었다. 망족의 이놈의 집구석 병이 걸린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가장 믿을 만한 우리 어른들의 서성이다. 이 집구석이라고 하는 자기를 업신여기는 종살이 본성에서 벗어나려며 이런 말을 하면서도 안 한 것처럼 덮어두고 숨기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병든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거기서 뛰쳐나오는 마음의 혁명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정직하게 쓴 아이들의 글을 보고 어른을 깨우치는 아이의 글, 다음에 들어 보이는 글은 중고등학생들의 글을 모은 채 밥 먹으며 시계 보고 시계 보며 또 먹고 1989년에 나오는 어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쓴 매라는 제목의 글이다. 이 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나는 중학교 때부터 말썽을 약간 피웠던 터라 매와는 그리 서먹서먹한 사이가 아니다.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도 심심치 않게 매를 맞아 보았고 지금도 언제 무슨 숙제를 안 해서 매를 맞을지 두렵다. 까지 몽둥이 맷대를 때리는 것은 눈을 꼭 감고 참아 넘길 수 있는데 지난번에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분출해버린 일부 직전까지 갈 뻔한 적이 있다. 일시적인 호기심에 의해서 피우게 된 담배를 어느 날 3층 화장실에서 피우다가 학생부 선생님에게 들켰다. 일단 따귀를 쌈박하게 맞은 후 학생부로 연행되었다. 학생부 교실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나를 앉힌 선생님들은 나를 개패듯이 패기 시작했다. 어느 선생님은 주먹으로 어느 선생님은 발로 앞에서 뒤에서 차고 밟고 후려치기를 어떠한 반항도 할 수 없는 나에게 퍼부었다. 쓰러지면 다시 앉히고 그러기를 몇 번 뒤집도록 나중에 온 선생님께 쌍따귀를 맞은 후 비로소 나는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담배를 피운 나의 잘못이 가장 컸겠으나 이것은 대공수사본부에서 하는 간첩 고문인지 아니면 허울 좋은 사랑의 매인지 분간이 안 간다. 또 이러한 방법을 쓴다고 해서 진짜로 탈선의 길을 걷던 학생이 선도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 결단코 그러지 않다. 내 생각으로는 선생님은 매로 다스리는 감시원이 아닌 대화로 학생의 고민과 여러 문제를 풀어나가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글을 읽고 교육 문제의 심각성을 또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입신 출세를 목표로 하는 시험 점수 쟁탈 경쟁의 교육은 학생들의 삶을 철저하게 빼앗아버리고 완전히 군대식 훈련으로 길을 들이는 노릇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런데도 인간을 기계로 찍어내는 일에만 미쳐있는 이 훈련소의 교관인 교사들은 말 그대로 폭력으로 아이들을 마구 짓밟는 것이다. 아무리 담배를 피웠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이 글에 쓰여 있는 대로 힘에 기대는 방법으로는 아이들을 결코 선도할 수 없을 것이다. 폭력을 쓰는 어른들은 아이들을 선도하기는커녕 도리어 아이들이 비행을 부추길 뿐이다. 폭력은 폭력을 가르치는 것밖에 아무것도 될 수 없다. 또 담배를 피우는 어른들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나는 담배를 피우지만 너희들은 피우지 말라고 가르칠 수 있을까? 아이들을 이렇게 때릴 수 있는가 했지만 사실은 나도 이와 비슷한 야만스러운 체벌력 환경을 여러 번 보았고 말로는 더 많이 들어왔다. 고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와 초등학교에서도 폭력을 쓰는 딱한 선생님들이 들어있다. 몽둥이나 주먹보다 한층 더 나쁜 것이 있다. 이 학생의 말대로 몽둥이나 주먹으로 좀 얻어맞는 것 좀 문제가 아니다. 패고 때리는 것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인격을 모욕하는 온갖 형태의 불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온갖 잡동사니 지식을 머리가 터져나가도록 외우게 하여 사람을 비침한 점수 따기의 동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견딜 수 없는 사람 모독이다. 이 글에서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은 글쓰기 교육의 중요함이다. 이 학생은 자기가 쓴 이 글이 책에 실려 나오게 된 것을 얼마나 기뻐했을까 상상해 보았다.
아무런 힘이 없고 언제나 당하기만 하여 온 이 학생이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글로 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 마음에 쌓였던 억울하고 답답하고 꽉 막혀있던 심정이 한꺼번에 확 트여 가벼운 마음이 되었을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이 학생은 착해지고 정말 담배 같은 것도 피우지 말자고 마음속으로 작정했을 것 같기도 하다. 글쓰기란 이래서 귀한 교육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글쓰기란 이래서 그 누구보다도 짓눌러 있던 사람,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런 글이 나왔을 때 교육자들도 크게 눈을 뜬다. 교육자들은 자기를 반성하고 몸가짐을 바로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글을 쓴 아이들을 고맙게 생각한다. 교사가 아이들한테 배우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이 참 교육이요 참 교육자임을 글쓰기 교육을 하는 교사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이 나온 뒤 문제가 일어났다. 이 학생이 있는 학교를 경영하는 분이 이 학생의 글을 가지고 학교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다고 해서 그 학생을 여러 번 데리고 가서 따져묻고 글을 쓰고 발표한 경위도 조사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학생을 지도한 교사에 대해서는 학교의 이름을 들이뜨린 사람으로 또 불온한 생각을 학생들에게 넣어준 교사로 전찍어 여러 가지 견디기 어려운 행편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한다. 이 학생을 불러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는 새로운 사실은 이 글에 써있는 이야기가 실제로 겪은 일이 아니고 이 학생이 지어낸 이야기인데 다만 근거가 아주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학생은 평소에 공부를 성실하게 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시키는 일도 고분고분 듣지 않아 늘 믿게 보여서 야단맞고 꾸중 듣는 학교 생활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나는 이 새로운 사실을 전해 듣고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초등학생이든 중고등학생이든 아이들 쓰는 글은 거의 모두 자기가 바로 겪은 사실을 쓴 것이지만 어쩌다가 이렇게 자기가 바로 겪지 않은 사실을 쓰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바로 겪지 않는 그 이야기는 그 아이가 간절하게 바라는 어떤 일이거나 평소에 언제나 마음이 사로잡혀 있어서 그것을 밖으로 터뜨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못으로 되어 있다. 이 학생은 학교 생활에서 언제나 따돌림 받고 멸시당하고 쫓기고 벌쓰고 하는 처지를 이렇게 압축해서 글로 쓴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는 교사들에게 복수를 하였던 것이다. 그러니 이 글은 사실을 꼭 그대로 쓴 것은 아니지만 이 학생의 마음과 삶에서 우러난 진실의 표현임이 확실하다. 이쯤 되면 이 글의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려서 글의 가치나 글쓴이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다. 그만큼 이 글은 글쓴이의 심리와 오늘날 학교 교육의 어떤 단면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교육자들은 이런 글과 이런 글을 쓰는 아이들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은 전문 지식과 교양을 요구하는 것이고 높은 인격을 갖춰야 해낼 수 있는 직업이다. 그렇지 않고 담배를 피웠다고 해서 마구 잡아 쏙치고 선생님들이 잘못했다는 글을 썼다고 해서 모조리 불량 학생으로 불도장을 찍는다면 그게 무슨 교육자를 하겠는가. 군대를 훈련하는 교관일 뿐이다. 나는 이 매라는 글이 아주 훌륭한 작품이라고 칭찬하고 싶다. 문장이 간결하고 살아있는 말을 정확하게 썼다. 다만 분출해 버릴 일보 직전이라든지 일시적인 호기심에 의해서와 같은 좀 더 쉬운 말로 썼으면 싶은 말이 있지만 이런 말이야 선생님들부터 예사로 쓰는 말 아닌가. 이 학생이 공부하는 학교를 경영하는 분은 학생들이 글쓰기를 통해 자기 표현을 하는 활동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어른들은 거짓말 이야기를 마음대로 지어내는 글을 문학이란 이름으로 얼마든지 발표할 수 있는데 어째서 아이들은 자기의 울적한 마음을 짧은 글로 쓰는 일조차 할 수 없는가. 그런 글을 쓴 것이 벌을 받아야 할 죄가 되는가. 나는 오늘 학생들이 좀 더 그 마음속에 쌓여있는 온갖 사연들을 시원스레 밖으로 내뿜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아이들이 병드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른바 불량 청소년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밖으로 표현하는 길을 꽉 막아놓고 온갖 잡동사니 지식과 어른들 멋대로의 생각을 쑤셔 넣기만 할 때 아이들의 목숨은 시들어버리거나 폭발해버린다. 이런 사실을 모른다면 교육할 자격이 없다. 들으니 내가 예상한 대로 매를 썼던 학생은 자기의 글이 책에 실렸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했다. 그럴 것이다. 그렇게 기뻐한 학생을 또다시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며 교육자의 죄는 용서될 수 없을 것이다. 일하는 아이들의 글. 오늘 D1부에서 도서벽지 어린이 방학이 괴로워요 란 제목으로 부모를 도와 일하는 아이들 이야기가 기사로 나왔다. 아직도 이런 아이들이 있는가 놀라워하면서 옛날 내가 산 마을에 있을 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써놓은 글을 찾아보았다. 마국간, 치기, 김성환, 경북 상주 청리초 4학년 1964년 5월 26일 화요일 허림. 마국간에 마우똥이 많다. 할머니가 마구 쳐자고 소시랑을 좀 얻어오라고 하신다.
강록이네 집에 소시랑을 좀 돌락해 가지고 할머니 갖다 주고 또 내가 달령이네 집에 가서 소시랑을 달라 하니 달령이네 아버지가 있거든 찾아 가지고 가 하시면서 삽작으로 나가신다. 나는 소시랑을 찾으니 다락 밑에 있다. 소시랑을 가지고 오니까 할머니가 마우똥을 끄면서 나오신다. 나는 마구간에 가서 마우똥을 꺼내서 소시랑으로 찍어서 끌며 이 하면서 억지로 문지방 밖에 나왔다. 소시랑으로 팍 쫓아서 끌고 걸음자리에 가서 빼놓고 또 마구간에 가니까 할머니가 자 이거 끌고 가 하신다. 아유 이거 못 끌고 가겠어요 하니까 못 가지고 가겠거든. 거기 놔도 할매가 갖다 주는 거 끌고 가 하신다. 나는 할머니가 끌고 가라 하는 것을 끌고 갔다. 할머니가 20분 쳤고 나는 24분 치니까 다 쳐간다. 한 번 가지고 나오니까 실 것도 없고 탑세기도 없다. 내가 빗자리로 썰어놓은 탑세기를 동생이 삽으로 끌어 담아서 걸음자리에 갖다 놓는다. 다 쓸고 나서 집조 마구간에 갖다 놓고 손을 씻고 저녁을 먹었다. 처자고 치자고 소시라 세스라 땅을 베어쳐 구르거나 두은 풀 무듬 따위를 쳐내는 데 쓰는 갈퀴 모양의 농기구 삽작 살인문 끄면서 끌면서 탑세기 썰레기 빗자리 빗자락 빗자루 그때는 농촌 아이들이 이렇게 일을 많이 했다. 일을 하지 않는 농촌 아이를 상상할 수 없었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일에 시달리는 것이 문제였다. 이 글에는 마우똥, 소시랑, 탑세기, 삽작 같은 시골 말이 나와 있다. 요즘 아이들이 이런 글을 읽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참 힘든 일, 냄새나고 더러운 일을 하면서 살아가던 불쌍한 아이들이었구나 할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요즘 아이들이 그때 굶주리면서 일하던 아이들보다 훨씬 더 불행하게 살아간다고 본다. 다음은 3학년 아이가 쓴 걸. 꽁 지키기 이성영 경북 안동 대곡 분교 3학년 아침마다 지게를 지고 꽁 지키러 앞밭에 간다. 꽁은 온 산에서 끌끌하고 온다. 밭에서 워워하고 쫓으니 꽁은 예쁜 소리로 울며 날아가고 있다. 콩잎사기들은 모두 햇님을 쳐다보고 있다. 1970년 5월 30일 꽁은 끙 일하는 것이 힘들고 고되었을 테이지만 자연에 어울려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맑고 아름다운가. 눈 김순자 경북 안동 대곡 분교 2학년 눈이 오면 나뭇가지가 전체 하얗다. 눈이 오면 온 세상이 환하다. 눈이 꼭 덩그리 같다. 끄크러 가면 미원 같은 게 와르르 얼어진다. 집에서 보면 끄크러 가고 싶다. 1969년 12월 덩그리 덩어리 얼어진다 무너진다 내려앉는다에 가까운 말. 이 시에 얼어진다란 말이 나온다. 이 말이 지금은 사투리로 대접하고 있다. 표준말은 떨어진다로 되어 있다. 그런데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와르르 떨어진다고 해보라. 영 말맛이 달라져서 제대로 표현이 안 된다. 어제는 안동의 권정생 선생하고 이 얘기로 전화로 했지만 경상도에서는 새야새야 파랑새야 하는 노래도 녹두꽃이 얼어지면 이라 했다. 그런데 표준말을 조사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던 우리나라 학자란 사람들은 살아있는 수많은 말들을 사투리란 딱지를 붙여 학살하는 죄를 저질렀다. 정작 없애야 할 온갖 남의 나라 글자말을 모조리 사진에 올려놓으면서 말이다. 구기자 이현숙 경북 상주 이안서부 초 2학년 구기자 밑에 비가 와갖고 빗방울이 매달려 있다. 참 예쁜 게 매달렸다. 어쩌면 저렇게 매달렸을까? 조금 있으니 땅에 널쩍고 한다. 참 재미있구나. 동생이 내가 구기자 밑에 빗방울을 한번 만지보아야지 한다. 가만히 놔도 지대로 떨어져 가만히 놔도 1966년 11월 13일 널쩍고 널찌고 떨어지고 여기는 널쩍으로 말이 나온다. 나는 이 널쩐다도 훌륭한 우리말로 대접해서 마음대로 글을 쓰고 말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다. 아이들이 글을 보기로 드는 것은 이쯤으로 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우리 글쓰기 회의에 보태어 쓰라고 꽤 많은 돈을 보내왔다. 알고 보니 그분이 올해 해갑이었는데 자녀들이 잔치를 하려고 준비해 둔 것을 그렇게 보낸 것이었다. 너무도 고마워서 만나 인사를 하면서 교육계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자기는 교육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교육이고 학문이고 하는 것은 아주 모른다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대강 들려주었는데 참 많은 것을 배웠다. 그 가운데서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한 것이 이렇다. 서울 변두리에서 살았는데 수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 아버지가 날마다 길에 다니면서 소똥과 개똥을 주워 오라고 해서 다른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가서 공 차고 노는데 그 일을 했다는 것이다. 또 산에 나무를 하러 간 이야기면
토마토 밭에 똥오줌을 주고 가서 퍼준 이야기도 했다. 그렇게 일하면서 자란 것이 지금 생각하면 가장 귀한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 되었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지만 새벽에 일어나 아내와 같이 시장에 가서 채소 같은 걸 사서 들고 오고 하루 종일 집안일을 쉬지 않고 해도 즐거운 것이 모두 그때 그렇게 일하면서 자라난 덕분이지요. 교육에 관한 책을 한 권도 안 읽었다는 사람이지만 이분이야말로 누구보다도 훌륭한 교육관을 가졌고 삶의 철학을 가진 분이라 생각한다. 나는 여기서 오늘날의 아이들 교육 문제를 두고 모든 교육자와 부모들, 더구나 교육 행정가와 학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4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 첫째, 아이들에게 일하는 삶을 주지 않고 어떻게 세상의 참 이치를 깨닫게 할 수 있는가? 둘째, 아이들에게 일하는 삶을 체험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다운 생각과 감정을 가지게 할 수 있는가? 셋째, 아이들을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자라나게 하지 않고 어떻게 고향을 생각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할 길이 있는가? 넷째, 아이들을 자연 속에서 일하고 뛰놀게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있는 모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가? 아이들이 쓰는 시. 1945년 해방이 되고부터 수십 년 동안 우리 한국의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가장 많이 실렸던 운문 교재가 윤석준 선생의 동료였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치고 윤석준 동료를 읽지 않고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이들이 써온 동료 동시란 것도 윤석준 선생의 작품을 흉내내는 것에서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기차는 바보 윤석준. 길을 잃을까봐 철로 위로만 다니지요. 기차는 바보. 어린이 마음과 재미있는 말재주가 한데 어울린 이런 동료를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은 한글을 익혔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문해교육이라 해서 이런 동료를 아이들이 흉내내어 쓰도록 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시를 잃어버리고 말재주만 흉내내어 나무는 바보, 거울은 바보, 그림자는 흉내쟁이 따위를 썼던 것인데 이런 상태는 1970년대까지 이어왔다. 그러다가 하도 그게 무슨 교육이냐고 비판하니까 이번에는 어른들이 쓰는 동시를 또 흉내내도록 가르쳤다. 다음은 초등학교 3학년생이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어린이 잡지에 실렸던 글이다. 이런 글은 1980년대에 나왔던 어느 어린 신문이나 잡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다. 여름, 초 3학년. 우뚝 선 포플러, 흐르는 냇물. 포플러 이파리가 생선 비늘처럼 반짝인다. 시원한 냇물, 따뜻한 햇볕. 맑고 고운 매미소리, 물씬한 흙냄새가 즐거운 여름을 얘기한다. 이 작품의 주체에는 어른이 시에서 빌려온 말로 되어 있다. 그 밖에는 죄다 개념으로 쓴 말이다. 이것은 시가 될 수 없다. 아이들은 원래 이런 글은 안 쓴다. 어른이 대신 써주었거나 어른의 글을 베껴 쓴 것이다. 물론 이것은 어른이 썼다고 하더라도 시가 안 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상태는 1990년대로 넘어왔어도 다름이 없다. 벼 베는 날, 초 6학년. 오늘은 벼 베는 날. 품앗이로 이웃 간의 정을 나누며 꿀떡 같은 새참에 한숨 들린다. 낫질 않은 사람들 이마에 땀방울 떼구르르. 생활 속에서 몸으로 겪은 살아있는 감동을 그대로 쏟아놓게 하지 않고 머리로 말을 만들어내도록 하니까 이런 웃음글을 동시라고 쓴다. 오늘날 아이들이 읽는 모든 신문과 잡지에 실려있는 동시, 어린이가 썼다는 동시가 대부분 이런 꼴로 되어 있다. 교과서부터 흉내내기를 가르친다. 동시인들이 쓰는 동시와 똑같은 이름의 동시를 쓰게 하는 것부터 아주 잘못되었다. 진짜 아이들이 쓴 시라며 동시 쓰는 지도를 받지 않고서도 정직하게 자기 생활과 마음을 쓸 수 있게 된 아이들이 그래서 어쩌다가 발견할 수 있다. 어머니 박진희, 경북 영천 초 2학년. 어머니는 리아카 빵장사를 한다. 어머니는 동생을 얻고 빵장사를 한다. 어머니는 빵장사를 하며 밤을 깎는다. 이 글은 이것을 쓰게 한 담임 교사조차 시라고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얼마나 훌륭한 시인가. 얼마 전 어느 지방에서 어머니가 전화로 물어봤다. 선생님, 2학년인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동시를 써오라는 숙제를 받아왔습니다. 연을 몇 개로 나누고 한 연을 몇 줄로 하고 한 줄은 또 몇 자씩 맞추어서 써오라는 숙제입니다. 아이는 울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래서 교육이 아이들을 잡는다. 참된 시를 아이들에게 쓰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아이들이 지금까지 강요받아온 그 형식에서 시원스럽게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행식에 갇혀 있으면 흉내밖에 낼 것이 없다. 그래서 남들이 흔히 쓰는 내용과 말을 쓰지 않았다면, 그리고 엉뚱한 말이 되었다면 그런 글을 주의해 보아야 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 시는 그런 엉뚱한 말 뜻밖의 말에 있으니까.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을 맡은 주순중 선생이 낸 학급 문집에는 시험이라는 제목의 시가 10여 편 실려 있는데 그 글들이 모두 시험에 진로는 있는 마음을 쓴 것이지만 거의 모두 흔히 할 것 같은 말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좀 남다르게 쓴 두 편이 있기에 여기 소개한다. 시험,
전해 및 초 2학년. 시험은 아주 무섭다. 시험을 시작하면 시험 귀신이 와서 내 마음을 때린다. 그 시험 귀신은 나를 문제에 아무거나 틀리게 한다. 시험 최익환 초 2학년. 나는 시험이 좋다. 시험은 숫자가 써있다. 나는 숫자가 말을 하는 것 같다. 나는 시험이 재미있다. 앞이 그런 귀신 이야기 나온 곳이 아주 뜻밖이고 엉뚱하다. 이 아이의 참 마음은 어른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때 이런 말로 나타났다. 뒤에 길은 모두가 시험을 싫어하고 원수줄 매기는데 시험이 재밌다고 했다. 어디 이럴 수 있나. 예사 아이가 아니겠다 싶어서 따님쌤에게 알아봤더니 이 아이는 늘 치르는 시험 성적이 별로 좋지 않지만 책은 아주 많이 읽는다고 했다. 이날도 웬일인지 시험지를 반만 써서 그대로 내놓더라고 했다. 말하자면 시험에 매달리고 끌려가면서 살지 않고 아주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특이한 아이다. 이런 아이가 있다는 것이 신통하고 그래서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 글에 나타난 농촌의 어제와 오늘. 이 글은 분당 이후 오늘날까지 농촌의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아이들이 쓴 글로서 대강 살피는 것이 목적이다. 1950년대부터 10년씩 구분해서 보기로 하며 아이들의 글은 최근에 읽은 몇 편을 제쳐두면 모두 내가 지도한 것이다. 가난하지만 참되게 살려고 하던 때 1950년대 참혹한 전쟁이 온 강산을 핥히고 지나간 다음에는 가난과 굶주림이 또 모든 마음을 덮쳤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라났다. 다음은 1955년 봄에 쓴 한 중학생의 시 쑥죽이다. 쑥죽 성우경 경남 함안 군북중 3학년. 오늘도 소녀는 왼중일 고내 넘어 산골짜기에서 쑥을 캐고 있었다. 칼자루에 손이 아파 견디지 못해도 불쌍한 어리 동생 고생하신 어머니 아버지 쑥을 말없이 캐고 있었다. 쑥죽을 먹을 때면 입이 배란간 씁쓸함에 그럴 때면 쑥죽을 먹는 동생들도 마구 얼굴을 찌푸린다. 그러다가도 소년의 머리에 선뜻 떠오르는 취하로 살길 찾아 애쓰시는 아버지와 어머니. 쑥죽은 써도 매일같이 먹어야 한다. 꿀맛같이 맛이 있게 먹어야 한다. 아, 쑥죽. 그것이 아니었다면 누가 이 불쌍한 길을 조금이라도 구해주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점심 굶기를 예사로 알았던 그때, 섭스름한 쑥죽을 꿀같이 먹어야 했던 그때를 요즘 아이들은 까마득한 옛날의 불행의 시대로 일 것이다. 그러나 나물죽을 먹던 아이들의 견주어 공의 식품만을 먹는 요즘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시인, 걱정, 암남수, 경북, 상주, 공금초 2학년. 나는 양말도 떨어졌고 신도 떨어졌습니다. 그래 나는 양말은 내가 집지만은 신은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 신을 사달라고 하면 공부도 못하는 게 신은 다 디 잘